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오늘 미국 일요일이고요.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사실은 루이지아나주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이지아나에서 큰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게 있으면 가셔서 많은 음악도 감상하시고 작은 기념품도 마련해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잠발라야 등등 이제 많은 음식들도 드시고 오시는데 루이지아나주에서 어제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당연히 전부 이겼고요. 바이든 대통령, 이 루이지아나주는 위너 테이크스 올, 이긴 사람이 그 대의원 숫자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48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48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전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6점 몇 퍼센트,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선거 캠페인은 이제 더 이상 후보는 사퇴했지만 이름이 그 투표용지가 그 전에 인쇄됐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86.1%,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9.8%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도 루이지아나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고 2020년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선거에 가면 당연히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일반인들의 표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주에 이번에는 대의원이지만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2020년도에 트럼프의 승리가 58%대 40%, 18%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만큼 루이지아나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입니다. 그곳에서 한때는 한국 분들이 워낙에 그곳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으니까 가발 이런 것을 많이 하셨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머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2020년도에 58%대 40%였는데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52%대 40%거든요. 18%에서 12%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52 플러스 40 해봤자 100이 안 나오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2016년보다 지금 더 많다 하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9월 달을 31일에 그 전 회계 연도가 끝나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됐으니까 10, 11, 12, 1, 2, 3 거의 6개월이 됐는데요. 이제서야 2024년도 지출안이 완전히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말씀 잠깐 드린 대로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이게 통과가 돼서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어제 이제 동부 시간으로 새벽 2시였거든요. 상원에서 투표를 한 게 그러면 원래 연방정부 폐쇄하는 시간이 12시 자정이니까 그러니까는 2시간 늦게 이렇게 했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해서 고통스러운 연방정부 폐쇄는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 전에 25% 정도까지는 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아니죠. 어제 25%가 통과됐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서 75% 지출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국방부라든가 국토안보부, 노동부가 있었고 보건복지부 이런 데가 이제 9월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10월 달 처음 시작할 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특히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러나 양쪽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어떻게든 이겨야지 되니까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또 임시 지출안으로 연방정부가 선거 전에 한 달 동안 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원에서는 이 지출안을 연방정부 폐쇄를 막아야지 돼 하고 투표한 결과가 74대 24, 하원은 286대 134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원이 투표를 하고 공화당에서도 몇십 명 연방정부 폐쇄는 안 돼 하고 결국은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 때문에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의원으로부터 민주당과 협조를 하다니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퇴출시키겠어. 뭐 뭔가를 행동을 하는데 그것도 용감한 행동은 아닌 것처럼 엉거주춤한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연방정부 살림을 보면은요, 가정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우리가 지출을 더 해야지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2023년도 수준에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뭐 연방 수사국 이런 데다 뭐 썩은 물이야 하고 하잖아요. 연방 수사국, FBI에 대한 지출은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대신에 국방부에 대한 군인 봉급 올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국방 예산은 3%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이 폐쇄를 피했다는 것, 그리고 뭐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지원된다던가 그런 것을 이제 안 한 것을 성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유엔의 어떤 중추적인 기구에 대한 지원을 일단은 제한한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유엔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던 스텝 가운데 뭐 11명인가요? 12명인가가 간접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뭔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유엔 요원이다. 해서 이제 그럼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이겠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제한하는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가자 주민 가운데서 뭐 만 몇천 명이 이렇게 유엔 기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 일이 있고 대통령도 뭐 당연히 좋아라 하고 서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해야지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측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게 협상이죠. 대신에 중간 어디선가 만나서 문제는 해결은 하는 게 협상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국경 수비안이라든가 그것과 무슨 우크라이나 지원안 같은 거 지금 묶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6개월이 지난 뒤에 연방정부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고 나서 겨우 이 예산안 지출안이 통과됐는데 그 당시에 케빈 맥카티라는 하원 의장이 쫓겨난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 마이크 존슨도 지금 똑같은 문제에 처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안, 지출안과 마이크 존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연관이 되는데 오늘은 일요일 탑뉴스 브리핑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연방정부 폐쇄는 이제 완전히 9월 달까지 없다. 공무원이신 분들 뭐 봉급이 늦게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무급 휴가를 하셔야 된다던가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내일 이제 제일 중요한 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냐하면 뭐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10년 넘게 사기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고 이제 벌금 뭐 거의 이제 5억 달러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그걸 내일 마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련하지 못하면 뭐 40 월스트리트 아니면 트럼프 타워 같은 데를 이제 그 압류 검찰총장이 뉴욕에 압류를 시작을 하는데 이건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린 영역인 거죠. 지역이 뉴욕이라는 것. 아버지는 우리는 그냥 브루클린 같은 데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어서 그 저소득층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연방 주정부나 시정부나 뭐 다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맨하탄 같은 데 쳐다보지도 말아라 아들아 하면은 그 아들은 트럼프는 왜 내가 맨하탄에 왜 못 가? 하고는 맨하탄으로 진출을 해서 트럼프 타워를 골드로 쫙 박아놓고 이름 세워놓은 거잖아요. 굉장한 자존심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인데 지금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하는 말이 달라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말은 일단은 다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며칠 전에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3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 줘서 3월 25일까지는 해야지 되는데 그 돈을 마련을 못 합니다. 뭐 공탁금 보험회사 30군데에 연락을 했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뭔가 유동자산이 있어야지 되는데 주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꿔주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심지어는 1억 달러로 깎아달라고 항소까지 했지만 패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막 트루 소셜 같은 데다가 나는 그 캐시가 5억 달러가 있다. 그러면 주면 되거든요. 공탁금 걸어놓으면 되는데 5억 달러가 있지만 그 돈은 안 쓸 거야. 그리고 또 그전에는 내가 그 돈이 없어서 또 헐값에 내 부동산을 팔아야지 될지도 몰라. 이런 마녀 사냥이 어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녀 사냥 그 자체의 말은 수용하기 힘들어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년 동안 세금을 낼 때는 뭐 거의 안 내고 뭐 연방 세금 700달러 낸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이 방송 듣고 계신 거의 모든 여러분과 제가 내는 것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는 게 적은 거죠. 나 굉장히 부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렇게 세금 낼 땐 줄이고 융자 받을 때는 엄청 부풀려서 막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면적도 3배로 하고 온갖 것 다 해서 그래서 지금 판결을 받은 건데 거기에 대한 벌금치고는 너무하다.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고 트루스 소셜에 돈은 있는데 나는 그건 안 갖겠어. 이건 마녀 사냥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에 트루스 소셜이 이제 어떠한 그 회사를 사서 딱 그 뭐 상장시키고 하는 그런 그 거래가 그 합병이 성사가 돼서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5억 달러라는 돈이 쥐어지게 됐습니다. 주식으로. 6개월 동안 근데 팔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요 며칠 사이에 그게 금요일에 완성이 됐으니까 누군가가 돈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빌려준다면 그걸로 일단은 해결을 하고 항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 타워 같은 데가 압류되는 겁니다. 이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 캐시도요 한 400만 달러밖에 없었거든요. 뭐 바이든 그 대통령은 뭐 1억 달러 훨씬 넘어고 1억 5천 몇백만 달러 정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만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트루스 소셜과 디웨익이라는 그런 회사가 합병하기 전에는 이제는 앞으로는 큰 랠리도 못한다. 선거 캠페인 대규모도 못한다.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합병이 됐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전에 며느리가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전국위원회로부터 나오는 돈들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그래서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은행 구좌가 될 텐데 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니키 헤일리도 완전히 선거 캠페인을 중단했고 그전에는 또 이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기부를 했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 그만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니키 헤일리도 이제 선거 캠페인 중단하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앞으로는 공화당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는 건 내가 못 보지 하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선거 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재정 상태가 캠페인 재정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요. 제가 많은 선거를 봤는데 큰 선거이건 작은 선거이건 돈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이 많은 선거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막상막하인다고 만약에 예를 들고 모든 것이 비슷비슷한데 돈이 누군가가 한 후보가 더 많다 하면은 그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요.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전 뉴욕시장이 뭐 작은 선거에서는 돈 갖고 이길 수 있었지만 대선 후보 몇 번이나 나오려고 하다가 돈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안 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본인 돈 정말 안 쓰고 대통령 된 사람이죠. 트윗해서.
3배 많이 썼습니다. 선거 자금. 그리고도 떨어졌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글로브몰에서 이어폰 끼고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글로브몰 그리고 또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 몰의 주인인 리 카루소도 엄청난 돈으로 LA 시장이 돼보려고 해서 예비 선거까진 갔죠. 그러나 본선거를 돈으로 사지는 못했습니다. 캐런 베스가 이겼잖아요. 돈 엄청 덜 쓴 캐런 베스가, 왜냐하면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연방 하원 의원도 했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오랜 동안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일을 했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일을 했고 대신에 리카루소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 이런 것 하면서 시정부 누구에게 돈만 많이 갖다 줬겠죠. 로비 자금 엄청 썼겠죠. 그래서 돈으로 선거를 전부 사지는 못합니다. 돈은요, 선거 자금이라는 것은 제가 시정부, 주정부, 또 이 대선까지를 쭉 오랜 동안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선거 자금은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후보들이 자금이 많이 거치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게 남아돌거든요. 남아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선거에 필요한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길 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보다는 선거 자금 문제에서 훨씬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러시아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러시아와 그리고 하나 이슈 더 말씀드리고 끝낼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에서 모스크바는 아니지만 모스크바에서 뭐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 제가 지도에서만 본 곳입니다. 크로커스라는 크로커스시 모스크바 중심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음악의 중심이랍니다. 완전히 이 크로커스라는 도시가 여기서 이제 큰 컨설트홀에서 한 6천 명 들어가는 곳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가서 총과 불로, 총뿐만이 아니라 불로 써 지붕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133명. 부상자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지금 국가 조문의 날입니다. 음주 가무 멈췄고요. 스포츠도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러시아 투데이 등이라든가 많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뉴스를 전하는 앵커들은 전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트 홀의 빌딩 밖에는 지금도 경찰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지를 누가 갖고 있는가 봤더니 소유주가 푸틴과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도 주목받았어요. 2016년도에 미국의 대선 치를 때 클렘린과 이 트럼프 그 인수팀도 그렇고 선거 캠페인 측도 러시아와 접촉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접촉 때문에 해고된 사람도 있고 선거대책본부장도 내려왔어야 됐고 폴 매나포트도 그랬는데 그때 클렘린과 이 트럼프 측을 연결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러시아계 아제르바이잔 부동산 개발업자 이름 들으면 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리스 아갈라로프라는 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소유거든요. 그래서도 이제 세계에서는 더 주목을 했고 밖에 보면 꽃도 많고 빨간색 장미, 카네이션, 뭐 초 당연히 있고요. 인형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인간이 아니야. 우리의 적이야. 사형유예 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사형유예 없애야지 돼. 사형시켜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의자요. 현재 4명 체포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 다른 모든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용의자 4명이 체포됐거든요. 그리고 용의자와 직접적인 사건 관련 또 나머지 사람들도 구금돼서 뭐 한 11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디오를 보면은요. 이 용의자를 잡는 과정에서 귀를 자르고 작은 칼로 그리고는 그 용의자에게 너의 귀를 먹으라고 합니다.
비디오 보면은 나중에 뱉어냅니다. 이 용의자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용의자는 온몸에 피가 묻고 귀 있는데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 붕대로 감고 노즈 등등 엄청나게 이제 뭐 일종의 고문인 거죠. 체포당하고 나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이걸 왜 러시아가 보여주는가? 국민의 분노와 슬픔이 대단하잖아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나는 강하다 하는 것을 푸틴이 보여주는 겁니다. 5선 선거 2030년까지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선거를 끝내고 며칠 만에 이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 그 용의자, 범인에 대해서 다르거든요. 러시아에서부터 나오는 그 얘기는 앞으로 믿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니 귀를 잘라서 내 귀를 내가 삼킬지어다. 이렇게 하는 그건 얼마나 많은 고문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문으로부터 나오는 자백 이런 것이 있고요. 이슬람식 국가 IS-K 그 같은 뭐 말하자면 연계 단체죠.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격하는 그 장면을 바디캠을 용의자들이 몸에 부착하고 그걸 이제 다 아이시스가 그 바디캠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뭐 그거를 현장에서 점검한 건 아니죠. 맞다. 그 아이시스 K 이슬라믹 스테이트 연계 테러 그룹이 한 게 맞다. 미국도 당연히 이 테러를 규탄하고 애도하고 러시아 국민과 함께 한다. 이런 말 당연히 하고 있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무고한 사람들이 숨졌기 때문에. 그럼 아이시스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왜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를 공격을 하는가? 이건 블라디미르는 약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아이시스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이런 공격을 했다면 아이시스는 아이시스와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그 국제 정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싫으냐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리아 대통령을 싸고 도는 것, 바사르 아사드를 돕는 것, 이걸 아이시스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시스는 오래전부터 특히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계속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그래? 바사드 알 아사드를 계속 그렇게 싸고 돌아? 한번 당해봐라. 아이시스라는 얘기고요. 푸틴은 4명 체포된 것을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 증거 없이 말합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고 말하느냐?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도망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박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어떤가 하고 판단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친정부 신문인 모스코보스키 콤소몰리츠 우크라이나는 테러 국가다. 우크라이나를 파괴해야지 된다. 다 죽어야지 된다. 사설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키예브는 우리가 했었다는 일을 부정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방 관계자는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창을 열어줬으니까 그 용의자들이 이거 우크라이나가 시킨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쪽으로는 서쪽,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동쪽이 러시아인데 아니 그 국경에 러시아 군인과 러시아 보안 당국의 관계자들이 가득 찼는데 그런데 자살행위지. 그런데 그쪽으로 도망을 친다고? 그건 자살행위 하는 거나 스투핏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말한 것이 맞다면 브란스크라는 지역에서 체포가 됐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벨라루스로 도망치려는 그런 루트였다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2주일 전에 아이시스로부터 러시아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러시아에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리를 교란하려고 미국이 저러는 거야 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키예브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키예브 정부는 자국의 정보기관에 문의하라. 그리고 미국이 그런 것을 알려줬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무시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푸틴의 러시아 안에서는 지금 뭐 정치적으로 야당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인 언론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정보당국이 왜 그런 정보를 받고도 뭐를 안 했어? 뭐 딱히 이 ISIS K그룹을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All about 푸틴 쪽으로 모든 힘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요, 어두운 이론을 제기를 합니다. 음모 이론을. 음모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뭔가를 그 푸틴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거 기획된 테러 아니야? 러시아 정보국이 개입된 테러 아니야? 이런 얘기를 뭐 암시를 좀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에 우크라이나 짓이야 하니까 오히려 러시아 짓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아니 우리가 테러 국가라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수십만 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우리 국가에 보내서 그 콘서트홀이 불이 난 것처럼 우리를 불지르고 빌딩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테러리스트들을 보냈지 그 사람들 자체가 원래 테러리스트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군인이 와서 테러를 저질렀지 우리가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하는 거고요. 뒤에 클렘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1999년도에 아파트먼트 공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총리였습니다. 그 일로 권력을 더 강하게 잡게 되죠. 저 체첸이 저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체첸을 막 공격하고, 체첸공화국 그 당시에 그랬었다는 거잖아요. 체첸이 아닌데 그랬었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하기 위한 어떠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러는 거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러시아 정보국 사람도 아니고 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측근도 아닌데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가 저질렀을까 하는 것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민간인들이 콘서트홀에서 적어도 133명이 숨지고 적어도 140명 이상이 부상을 한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 하면 지금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까? 도울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우크라이나로선 그럼 이런 일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배후에서라도 저질렀다 하면은 우리나라 돕지 마세요, 돕지 마세요 하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확실한 방법이 됐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푸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지만 지상전, 정보전쟁도 치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장난 아니에요. 그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충분한 무기를 좀 갖고 있고 할 때 그 정보로 인해서 막 러시아를, 물론 미국이 정보를 도와준 것도 있고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했었던 적이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 따로 또같이 이렇게 살았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정보국 또 우크라이나의 저격수들도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아무튼 지금 정보 전쟁도 하고 있는 거고, 분명하게 이번 공격은 이제 푸틴의 기획 공격이 아니라면 러시아의 안보 공약에 허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푸틴도 지금 이 상황에 이걸 저질렀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많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약하다는 걸 일단 보여주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좀 뭔가 안전하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분명한 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지고 잔혹하게 인질로 끌려가고 했었을 때 역시 정보 당국에 그런 정보가 들어갔는데, 아니 어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저 하마스가 무기도 없지 뭘 갖고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이긴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선거에서 가장 큰 공약이 뭐 이제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국가 안보, 사람들의 생명이 최우선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숨졌어요. 이건 뭔가 안보 공약에도 허점이 뚫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보복을 약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분노 같은 것을 계속 키워서 증거는 다른 방향인데 바디캠에 나왔으니까 아이시스, K.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본인이 약하다 할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러시아에서 백 몇십 명이 숨지고 한 이 테러 사건은 푸틴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푸틴이 과연 이걸 뭐 정보국 출신의 사람이니까요. 우크라이나에 확전을 하는데 이용을 할까? 과거의 아파트먼트 사건으로 체첸공화국 쳐들어가고 했었던 것처럼 그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세계가 지금 더 힘든 상황으로 몰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빨려 들어갈 수 있죠. 미국의 선거철에. 이게 러시아의 사태고요. 그리고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인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 암 걸렸다 하고 본인이 발표를 하고 나서 두 가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왕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42살의 젊은 여성이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왕족이 암에 걸릴 때 여러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에브리바디가 겪는 모든 것들 다 겪고 다만 이제 좀 의료진들이 더 많은 일반인이 암에 걸렸을 때보다 더한 여러 가지 뭐 뭔가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 왕족으로서는 2022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왕이 숨지고 그 전에 이제 남편이 숨졌었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에. 그리고 그의 아들이 70세가 넘어서 왕위를 물려받고 찰스 3세 왕이 2월 달에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왕이 된 이 왕이 얼마 전에 왕이 된 왕이 대관식을 한 왕이 아들인 윌리엄 왕세자. 윌리엄 왕세자는 이렇게 되면 애들 셋 있죠? 와이프 간호해야지 되죠. 왕족의 의무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찰스 형 앤드류? 찰스 브라더? 성폭행 혐의로 합의했잖아요. 제프리 앱스틴 이 케이스로. 그래서 그 사람은 왕족의 어떠한 뭐 권한이라든가 군사적인 권한이라든가 이 지위를 다 박탈당한 사람이니까 왕족의 로열 패밀리로서의 영국에서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리는 2020년에 미국 배우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미국 배우가 아프리칸계라고 엄청나게 지금 암에 걸려 있는 케이트 미들턴이 왕세자비와 알력이 있고 싸우고 왕실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럼 내 와이프를 인종차별하면 내 아이들도 인종차별하는 거야 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버렸잖아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왕실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제가 이 말씀들을 왜 드리냐면 미국에서도 하도 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 뉴스가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봐야 믿을 수 있다. 상징적인 정치에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물론 지금 찰스 3세 왕은 기후변화 이런 데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다. 여기에 따라서 무지개색 옷을 입으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여왕으로서의 활동을 했었잖아요. 영국 왕실은 희비극을 다 보여줍니다. 뭐 이혼, 뭐 어떤 때는 온갖 막 작은 소소한 잡내기까지 희비극 배우들이에요. 영국 왕족 사람들은. 그리고 세계 사람들은 그 왕족의 희비극, 코미디 같은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서린 미들턴, 이 왕세자비가 케이트 미들턴이 이 왕세자비가 저 사실은 1월 달에 복부 수술하고 난 뒤에 암에 걸린 것을 알아서 수술할 때는 몰랐는데 2월 달부터 키모테라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언론에 안 비쳤으니까 폭식증에 걸렸다. 이미 저 사람은 숨진 사람이야. 뭐 몸무게도 달라. 뭐 사진도 다 조작했어. 등등 엄청난 루머를 사람들은 즐겨 썼습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비가 얘기를 하죠. 2분 20초짜리 그냥 공원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얘기한 것. 뭐 제가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도 이해합니다. 뭐 저는 날마다 강해지고 있어요. 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치료받는 동안 사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생활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다 그쪽으로 마음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죠. 또 왕실 드라마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제일 이제 봐지는 것은 정말 그것이 인생입니다. 카밀라 파커 보울스. 지금 왕비, 찰스 3세 왕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왕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왕세자는 윌리엄은 와이프 치료해야지 되고 브라더는 여기에는 전혀 권한이 없고 또 다른 왕의 아들인 해리도 이게 뭐 나는 왕족을 포기한다고 미국에서 살고 있고 결국은 그 왕족의 모든 의무를 카밀라 파커 보울스 왕비가 하게 됩니다. 다이아나 비를 그렇게 내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비가 된 그 왕비의 어깨에 지금 짐이 가득하다고 볼 수도 있고 짐뿐만이 아니라 권위라고도 볼 수 있고 상징적인 모든 힘, 심지어는 다이아나비 아니야. 카밀라 파커 보울스를 잊지 못했던 찰스 왕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 많은 상징적인 권력을 카밀라 파커 보울스 왕비가 자신의 어깨 위에 지고 있다. 얼마나 재미있는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번 주 뉴스 중에서 가장 인상적입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